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8월에 치러진 지역인재 9급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 기출문제 하나하나 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고요. 검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특히 국어 영역의 방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또 막연하고 이걸 언제 다 하지? 어디서 시험에 나오지? 걱정될 때가 있는데 직렬과 상관이 있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직렬과 상관없더라도 이런 다양한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공부하는 게 나오는구나.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부족한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확인해 나가면서 계속 쌓아 나가는 역시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고 해설 강의도 함께 보았다라는 그 성실한 마음이 역시 최종적으로 합격으로 이끄는 첩경이다, 지름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지역인재 9급 시험에 대해서 딱 집중해서 일단 설명을 해볼 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 국어가 갖는 보편적인 유형들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고요. 또 지역인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 해설 강의에 집중하셔야 되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요. 또 아주 보편적 그러니까 지역인재만의 또 특수성 그것이 결국은 지역인재로서는 보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통적이면서도 조금 특별한 지역인재 9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제 지역인재 9급은 실제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비롯하여서 조금 젊으신 분들 아직은 정말 사회 경험은 없어도 공무원에 빨리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들의 나이가 실제는 상당히 젊은 편이죠. 20대 초반 정도, 21세 이렇게 굉장히 좀 짧게 또 실제로 19살, 20살 이러신 분들도 지금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6개월의 이제 수습 과정을 이제 거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 그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게 있는데요.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현재 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처럼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 지역인재 9급에 맞춰서 더 서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 우리 나이보다는 한 살 정도만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젊으신 분들이라면 경험이 일천해서 경험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하는 어떤 가벼움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은 경험은 정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성숙한 인간이고 또 뭔가 내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몇 살처럼 살고 몇 살처럼 행동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지금은 지역인재 9급과 관련된 총평 간단하게 정리해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인재 9급은 300명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아주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년도에는 380명이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9급은 줄고 7급은 늘었고요. 그래도 이 지역인재 9급의 시험의 필요성 또 가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학교장 추천, 그래서 관련 학과의 성적 상위 30% 이내에 들어야만 사실 9등급제에서 상위 30%에 든다라는 것은 등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한 3등급 정도 4등급 안쪽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그래서 4%, 11%, 20%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급간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필기 시험은 세 과목이죠. 국어, 영어, 한국사. 그중에 역시 이제 국어가 또 필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부담도 사실 느끼기는 하나 다만 국어에서 또 고득점이 나와야 합산해서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 잘 보셔야 합니다. 서류와 면접까지 해서 이제 최종 선발하는 이 지역인재 9급 시험입니다. 자, 우리 국어와 관련된 이야기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시험 문제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국가직 시험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일행직의 시험들,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이런 시험들과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 비문학이 아주 길지도 않고요.
엄청 막 고난도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냥 단순히 학교 내신이거나 단순히 아니면은 뭐 수능 시험 준비하다가 공무원 준비한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인재 9급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요. 요즘에는 지역 인재 9급을 위한 대비반 학교 내에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자,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해야 하고. 실제 우리 뭐 에듀피디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 이제 9급을 위한 압축된 이론 강의도 있고요. 전체적인 국어 전반의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설 강의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년도 기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다. 문학 작품들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들어보았을 만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들어보았을 만한 작품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아니면은 실제 거의 똑같은 문제 유형이 전년도에도 설명 방식 정답이 예시였는데 이번에도 또 설명 방식을 주면서 정답이 또 예시.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for example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설명하는 방식들은 아주 흔하지만 2년 연속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체로 비슷하다라는 걸 잠시 후에 또 확인해 드릴 것이고요. 빅3라고 할 수 있는 비문학과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자, 만약 이게 이제 국가직 지방직이라면은 비문학 문학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법은 이 지역 인재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어문 규정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비중이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다양한 직렬들 뭐 지역 인재 준비한다고 해서 지역 인재 기출 문제만 풀 필요는 없고요. 지역 인재 9급의 국어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푸는 것은 좋은데 그 이외에 다양한 직렬들의 문제들도 같이 풀어야 해요. 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어렵구나. 우리는 그래도 할 만한 거구나. 이게 좀 자신감을 가질 만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죠. 물론 고등학교는 학교 시험이더라도 EBS와 연계되기도 하고 특히 비문학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특히 우리는 화작이라고 하고 언매라고 하고 독서라고 하고 이제 과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 시험은 그냥 국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신과는 또 유형이 다르고 그렇다고 또 수능식 문제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비문학도 문학도 사고 중심의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중심의 문제들이 수능식 문제라면 그래도 우리 지역 인재 공무원 9급 시험은 좀 단편적인 거. 지문 안에 답이 있다. 철저히 객관화하라. 비약하지 마라. 지문에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라. 이런 이제 결국은 풀 수 있는 지문 안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 싸움 정도. 멍하니 있고 아니면은 정말 너무 느릿느릿 풀고 보고 다시 또 쓸데없이 확인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스킬이 시간이 실력이다라는 그런 스킬이 또 필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공무원 국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지역 인재 9급 문제들을 또 거슬러 가더라도 최근 기출 문제들을 아울러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20문제가 사지선다로 계속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래도 분명 1년 정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분들은 수능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있겠지만 우리는 딱 국어에만 딱 공무원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하려는 건데 그것은 매우 현명하고 빠른 선택이라는 것. 대학을 가도 또 취업을 고민해야 돼. 취업이 안 돼서 또 고민하는 취준생들도 많이 있는 또 나이를 먹고도 이제서야 9급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비춰본다면 그래서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 지역 인재 9급은 사실 굉장히 선택받은 소수의 학생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도전하고 또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좋은 결과를 내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인재 9급 시험은 지난 2020-23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비문학도 한 문제의 차이지만 한 문제가 더 늘었어요. 7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문학은 5문제로 같습니다. 자, 문법도 2문제, 3문제니까요. 빅3라고 설명하듯이 이것만으로 놓고 보아도 15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맞으면 75점. 물론 그렇다고 75점으로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더 우리는 고득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지원하는 직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기술직도 있고 일행직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득점이 최대한 나와줘야 하고요. 자, 나머지는 골고루 한 문제씩 어문 규정, 어휘, 한자. 사실 구급 시험에서도 지역인재수리 한자의 표기 문제가 다 고난도라고 할 수 있죠. 전년도에도 출제되었던 한자의 도금과 표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래서 한글 맞춤법 52항하고 연계된 한자의 본음과 소금 이야기가 승낙과 허락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자, 2023도 뒤에 나오지만 고난도 지향 동음이어 지향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지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자 표기와 의미를 계속 같이 공부해야 되는 넓은 의미의 어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한자성어 한 문제 전년도엔 나오지 않았지만 한 문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또 토론과 토익 그러니까 전년도에 안 나왔던 게 나온 것도 있고 또 나왔던 게 안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놓고 보면 이렇게 한 2년 정도 물론 더 멀리 가면 3개년, 4개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들어가서 이 지역인재 구급과 관련된 기출문제 계속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그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 영역을 통틀어서 한 10개 정도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나오지 않은 부분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만 어쨌든 국어를 방대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또 아까 성실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부터 쭉 처음부터 그냥 쭉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가고 그다음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특히 비문학과 문학, 문법 이렇게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고난도가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9번의 한 문제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가 고난도가 4문제나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것은 대체로 다른 시험들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조금은 편하게 또 좀 짧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주는 반면 중간 이후부터 끝까지 이제 비문학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고난도 문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줘요. 그래서 많은 제자분들도 선생님 앞에서 중간까지는 몇 개 안 틀렸는데 뒤에서 많이 틀렸어요. 그렇게 돼 있겠네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을 발휘해요. 앞쪽에 쉬운 문제, 단편적인 문제는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뭔가 함정이 될 만한 문제는 정말 선지 둘 중에 하나, 넷 중 하나가 아니라 둘 중 하나로 좁혀놓은 다음에 정말 최대한 집중하고 다시 문제 확인하고 지문 다시 보고 혹시 실수는 없는지 함정은 없는지 몇 번씩 곱씹어 확인해 가면서 이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 고득점이 되는 거죠. 자, 5문제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어휘였는데요. 한자 어와 관련된 문제. 자, 뒤에 나오긴 하지만 결제냐, 어이의 결제와 아이의 결제의 차이를 곤혹과 곤욕의 차이입니다. 이런 게 사실 우리는 이미 전체 이론 강의에 의하면 뒤에 보여드리지만 강의 노트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그중에는 문장 다듬기 중에서도 어휘 선택을 잘하라 하는 어법 문제도 있고 당연히 한자어 자체에도 이게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카드 결제할 때는 어이의 결제가 되어야 하고 아니면은 곤혹스럽다, 쩔쩔매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할 때는 스럽다라고 하는 파생어의 전미사인데요. 이 스럽이 붙을 때는 100% 곤혹스럽다, 쩔쩔매는 거예요. 반면에 곤욕스럽다 이렇게는 안 쓴다라는 것이고 곤욕을 치르다, 곤욕을 당하다, 심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결제는 부장님의 결제 서류, 결제 서류 할 때 아이의 결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별할 준비. 벌써 우리는 정답과 오답 안에서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를 주면서 하나를 딱 정확히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자, 11번은 전개 순서입니다. 역시 우리는 순서 문제가 뭐 문학도 있고 물론 이제 비문학도 있지만 주로 이제 비문학의 이제 순서로 많이 활용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글을 읽고 그 글에 맞춰서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문제 방식들을 지문은 문학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개 방식이 비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순서 문제도 우리가 늘 좀 준비해야 되고요. 자, 13번의 불규칙 용언이에요. 문법 중에서 유일한 이제 고난도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활용 중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그중에 곱다라고 하는 동음이어를 주면서 곱다가 경우에 따라서 고바라고 활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고아라고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들어가서 결국 어아를 붙였을 때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라고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 고바 중에서는 손가락이 고바, 발가락이 고바. 왜? 얼어서 잘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 같은 거 걸리기 직전의 상태에 고바, 많이 추울 때. 자, 이럴 때는 이제 규칙 활용이죠. 표현한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이 고와요. 비단결처럼 고와요. 예쁘고 아름다워요. 뭐 이런 말들 할 때도 있잖아요. 얼굴이 고와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면서 고와가 된 거죠. 오로 바뀌고 아가 온 거니까요. 이럴 때를 비읍 불규칙이라고 해요. 자, 시험이라는 건 결국 뭔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게 하거든요. 자꾸 우리 스스로 지식을 배틀을 시켜줘야 돼요. vs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A냐 B냐 B냐 A냐 A인데 B처럼 나오고 B인데 A처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또 고득점을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향만 가지고도 두 개의 동음 이의어가 있고 또 이거와 상관없는 지양이라는 것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한자로 그냥 함정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자의 표기 문제로서 충분히 사실 예상 가능한 뒤에 또 우리는 강의 노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나온 거예요. 자, 마지막 고전 수필을 통해서 특히 이번에 고전 인물 중에서는 네 사람, 실학자 네 사람 중요한 분들 다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에도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워낙 1순위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도 나왔고요. 아니면은 연암 박지원도 나오고요. 이덕무도 나오고요. 박제가의 글도 바로 오늘 문제에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전 인물 중에서도 현대 사회와 더 어울릴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사고를 한 실학자들의 글들을 주었어요. 두 편 준 거거든요. 가와 나를 주면서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두 편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문제 유형이었어요. 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니라고 쉽게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좀 무난한 편이었다. 엄청 막 복합적이고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만 해왔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기출 해설을 통해서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시험을 보셔야 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1번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1번 비평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게 애초에 고등 교과서에 그래서 화작 교과서죠.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교과서에 이미 제목으로 드러나 있어요. 비평하는 글쓰기. 자, 다만 역시 부정형,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세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X가 있다. 뚜렷한 X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배경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비판과 흡사하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비평. 특히 영화 같은 경우 영화 평론가, 영화 비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별 5개 주기도 하고요. 별 하나 주기도 하면서 정말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글도 마찬가지. 뭐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의해서 글을 쓴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글에 대한 설명들로 보면은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글쓰기의 방식들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맥락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는 굳이 비평하는이라는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글쓰기에 대한 원론적인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맞는 세 개를 우리가 확인해도 돼요. 자, 논거, 근거라고 했어요. 논거는 근거, 이유 제시,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럼 사실 모든 글에는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논지에 따른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거라는 게 당연히 타당해야죠. 공정해야죠. 신뢰성이 있어야 하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인 논거라고 했어요. 그 객관적인 논거라는 게 이런 거겠죠. 자, 두 번째. 서론, 본론, 결론의 단계로 쓴다. 대체로 그렇겠죠. 3단 구성이 일반적이며 머리말, 본문, 맺은말도 있어요. 서두, 본문, 결미라고 돼요. 논설문이라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단계마다 필자의 관점을 바꾸어 표현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관점인데요. 자, 관점은 제가 비문학 특강 때 강조하는 꼭 비문학에 꼭 나오는 어휘의 1번이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이 뭐냐?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 의하면 이 글의 관점이 뭐예요? 주제가 뭐냐는 거죠. 글쓴이의 관점은 주제예요. 너의 관점이 뭐? 바라보는 점이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글에서는 주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제를 바꾼다고요? 서론의 주제가 다르고 본론의 주제가 다르고 결론의 주제가 다르냐?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관점이라는 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관된 관점이라고 해야죠. 하나의 주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된 관점인 거지. 관점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험용 짧은 비문학에서는 맞지 않아요. 물론 여러 사람의 관점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관점에서 뭐라고 말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관점에서 말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는 있으나 사실 그런 글은 거의 안 나오고요. 하나의 글,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배경 지식 없이 읽다가 이건 뭔가 이상해 라고 바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요. 시사 현안 비평문이라고 했으니까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또 나오죠. 자신의 관점, 주제를 수립해서 특히 아무래도 시사 현안이라고 하니까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역시 긍정적으로 볼 거냐. 주로 아니면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원인과 뭔가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거냐. 나름의 자기의 관점을 세워야 되죠. 수립해야 되는 거 맞고요. 또 자신의 의도, 주제라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관점, 의도, 주제 같은 말인데요.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 또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글을 완성해야 하겠죠.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틀린 이유 2번. 필자의 서론, 본론, 결론마다 관점을 바꾼다. 필자의 관점은 하나여야 한다.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일관된 관점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게 이제 비문학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화법과 작문 영역을 준 이유가 물론 실제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지문이 바로 나오는데 어쩌면은 지역 인재라서 고등학교 과정도 성실하게 이수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화법과 작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알죠. 이렇게 약간 이론으로 지금 준 거예요.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표준 발음입니다. 자, 본디 표준 발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어문 규정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느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30항이 있으니까 4대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 아니면은 바로 이 표준어 규정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게 이제 4대 어문 규정인데 이번 시험에 의하면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전년도에는 2문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문 규정이 한때 이 지역 인재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원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문 규정을 이렇게 막 자세히 하지 않아요. 물론 나오기도 해요. 모의고사에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문 규정이 원래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가 최근에는 비중이 좀 줄었단 말이죠. 비중이 많이 줄어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결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글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이런 거 다 공부해 놔야 돼요. 자, 그런데 맞는 하나였는데요. 자, 확실히 맞는 4번 바로 갑시다. 물질적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생산력이라고 한다. 자, 문제는 이것이 둘 중에 하나. 바로 생산과 력이 만났다라고 가운데 금을 긋는 방식 아주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형태상으로는 니은과 리을이 만났어요. 원래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로 변하는 게 유음화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음운의 변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음운의 변동은 여러분도 중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표준 발음 이렇게 딱 아주 딱 좁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음운이라는 것이 소리고 소리가 발음이라서 음운 변동과 관련되는 건데 문제는 니은 리을이 모두 리을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신라가 실라가 되고 칼날이 칼날이 되고 대관령이 대관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을로 변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유음화의 예외라는 거예요. 유음화의 예외는 표준 발음법 기준으로 말하면 20항, 표준 발음법 20항의 예외 상황에 나와 있어요.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거든요. 그 예외 중에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원래 나누긴 해요. 장음으로 발음되는 경우,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다 쓰지 않지만 장음으로 발음된 이원론, 니은이 된다는 거죠. 임진란, 의견란, 동원령 이런 게 니은이 장음이에요. 자, 이제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여기에 거의 똑같은 게 나와요. 단음 중에서 뭐 상견례, 생산량, 생산량이 있는데 여기는 생산력이라고 나왔어요. 생산하는 힘이니까 생산량이나 생산력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물론 그 이외에 공권력 주의해야 돼요. 공권력 아니고요. 공권력. 아까 이야기했던 상견례 이런 거 엄청 어렵거든요. 상견례라는 분이 엄청 많아요. 상견례, 그렇죠? 공권력, 구군유, 횡단로, 이본요 이런 것들이 모두 유음하의 예외라는 거예요. 벌써 시험에 예외가 답이죠. 예외가 답이기 때문에 예외여서 니은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원칙이라면 리을이어야 돼요. 생산력 이렇게. 근데 벌써 우리가 듣기에 어때요? 생산력 이상하잖아요. 생산력입니다. 결단력 어때요? 그래야 되겠죠. 결단력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금을 그어야 하는 이유가 예외인 이유를 설명해 줘서 그래요. 왜 이유일까요? 이것은 만약 산력이라는 단어가 만났다면 살력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생산이라는 이음절의 단어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력이라는 힘력자가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발음의 기득권이에요. 발음에서 약간 텃세예요. 야, 내가 먼저 생산이라는 발음이 먼저 있었던 단어인데 리을을 만났다고 내가 변한다고? 안 변해. 난 안 변할 거야. 나는 내가 원래 생산이었으니까 너가 변해. 그래서 생산력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결단력 알겠죠? 결단이 먼저 있었으니까. 아까 상견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상견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유음화의 예외인 정답 생산력입니다. 만약에 좀 당연하죠. 실제 발음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데요. 뭐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발음이 틀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발음이 100%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야 돼. 뭐가 맞지? 이렇게. 그렇다면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표준 발음법이라고 했어요. 자, 나머지는 모두 틀렸어요. 누가 보아도 흘과라고 하지는 않으나 정상적인 공식적인 이유에 의하면 자, 의문의 변동에 의하면 흑이 명사 그래서 결국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이루어져 리을이 떨어져 나가죠. 의문이 하나 없어져요. 당연히 우리 한 글자만 가지고 흑, 닭 이런 거 하잖아요. 리을 기억 받침의 표기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음 조사와 만났기 때문에 흑과가 되어야 되겠죠. 흘과라고 할 리는 없고요. 다시 똑같은 예 닭과 개와 오리와 뭐 이래도 되겠죠. 얘도 닭 먼저 되고 과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이것은 명사와 조사가 만나서 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면서 좀 헷갈리는 분들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리을 기억은 본디 기억으로 발음해 읽다, 낚다, 늑다, 막다, 박다 이렇게 되지만 어간 어미 사이에서는 이게 약간 특수하게 예외가 생겨서 책을 읽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해요. 물론 우리도 실제 그렇게 할 거예요.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일기예보에 자주 나오는 내일은 날씨가 맑고 맑게 맑겠다 맑겠습니다 이렇게 발음들을 하겠죠. 되인 소리와 함께 리을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어미에서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라는 어미가 오면 리을로 발음한다 하는 역시 원칙과 함께 예외까지가 나와 있는 원래 원칙은 리을 기억은 기억이거든요. 읽다, 낚다, 늑다, 막다, 박다 그렇죠? 다만 이것은 어간 어미의 사이고 이거는 명사와 조사의 사이. 만약에 흑과가 자음조사이, 즉 기억으로 시작하는 과가 와서 이런 거지 만약에 모음조사가 왔다면 또 연음을 해야 되겠죠. 흙이라고. 이걸 아직도 흙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흑이, 닭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표준 발음 또 의문의 변형 때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달기, 달글, 달게. 흘기, 흘글, 흘게. 알겠죠? 모음조사가 오면 연음을 하고 자음조사가 오면은 앞에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이루어져서 닭, 흑 이렇게 된 다음에 뒤에 된 소리가 나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번도 실제 생활에 의하면은 교통
채증이라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상하죠. 역시 이것은 한자어라서 원래 한자어는 된소리 발음이 나지 않은 것이 원칙이에요. 특히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없는데 혼자 채증 이렇게 될 리는 없어요. 원래 체하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속이 막힌 것 같아. 뭐 손 따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소화제를 먹거나 체증이고요. 체한 증세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도로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체했는데 막히듯이. 그래서 도로도 막히는 게 교통체증. 근데 간혹 체증을 체증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고요. 모두 체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자어는 이제 된소리 발음이 안 나요. 하지만 이제 현대사에 오면서 이 된소리 발음을 많이 허용하게 해줘. 왜냐하면 안 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잘못 발음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 불법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정. 효과인데 효과라고 많이 쓰니까 둘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교과서인데 교과서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인정해줘. 원래는 안 났었거든요. 이렇게 안 나야 정상인데 된소리를 많이 쓰면서 국립국어원이 인정을 해주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바뀌니까 올해 설명하던 거하고 내년에 설명하던 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매년 연구하고 뭔가 바뀐 게 있는지 국립국어원 등 알아보아야 하고 학생들도 최근 강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거 가끔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또 나와 있고요. 자, 3번은 인사말. 이것도 받침 없이 인사와 말이 결합된 건데 니은이 들어갈 리가 없죠. 니은이 들어갔다는 건 뭔가 받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와 사이시옷 발음을 하지 않는 경우에 또 대표적인 예예요. 머리말, 인사말. 특히 이제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고요. 아니면 머리말, 머리글 또는 국어를 나타내는 나라말이죠. 나라말. 근데 학생분들이 간혹 나란말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란말 안 돼요. 표기를 잘 보세요. 만약 사이시옷이 있었다면 사이시옷의 발음과 관련된 조건이 해당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들은 많으니까. 물론 말 가운데 혼잣말 뭐 이런 건 있어요. 혼잣말 그럼 어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혼잣말의 디귿이 됐다가 결국 니은의 혼잣말, 니은이 되죠. 이것은 비음화라는 음운의 변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다음에 그 다음에 비음화가 되죠. 다만 이건 표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침이 들어가지만 인사말은 받침 발음을 애초에 하지 않아요.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머리말을 보면 머리글을 보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사이시옷 표기가 없는 경우. 예사말이 아니야. 예사말. 예사말 시옷 안 들어가요. 발음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산일이 아니야. 예산일은 또 시옷이 들어가요. 표기가 어떤 건 있고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별해서 결국 이런 표기를 외워야 하는데요. 여기는 표기를 시옷 없이 주었으니까 니은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자, 결과적으로 고쳐서 흙과 닭과 알겠죠? 또는 체증 한자어 일반적으로 된소리 발음이 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굳어진 거는 변한 거지만 받침 없는 체증이에요. 인사말 표기와 발음이 일치합니다. 됐죠? 이렇게 표준 발음조차도 뭐 그냥 대충 운이 좋아서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쉬운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서 맞았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찍는 차원으로 뭐 대충 느낌으로 푼다고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1년의 성실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표준 발음법 30항이 있으니까. 저도 우리 1권 뒤에 맞춤법 OX 있어요. 강의 노트에도 복습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똑같은 거 2개 나왔더라고요. 체증이라고 해야 맞지 채증이라고 하면 틀리다 그대로죠. 아까는 생산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역시 아까 했던 유음화의 예외에 바로 표준 발음법 20항에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생산량이나 생산력은 모두 니은이 되는 유음화의 예외가 맞고요. 다만 생산량의 장음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생산량 벌써 누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생산력이 뭐예요? 생산력이 뭐예요? 벌써 이상하기 때문에 이게 장음이냐 단음이냐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유음화 20항에서 예외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표준발음법 20항에서. 그래서 틀린 이유들 또 다양하게 보도에 2개나 비슷하게 겹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